도연 씨, 혹시 지연 씨 말이야. 나 며칠 전에 봤는데 너무 말랐더라. 그 말을 들은 순간 마트 진열대 앞에서 제 발이 땅에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손에 든 컵라면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옛 동료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귓속으로 들어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말랐다. 너무 말랐다. 그 단어가 왜 이렇게 날카롭게 꽂히는지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알아버렸습니다. 몸이 마른다는 건 마음이 먼저 마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마음을 말리는 일에 5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어디 사는지, 뭘 하면서 듣고 있는지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노원구에서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한 지 5년째였습니다. 새벽 6시면 경비실 문을 열고 택배를 정리하고 주민들에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인사를 받는 척했다고 해야 맞겠네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경비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않으니까요. 그냥 수고하세요라는 말을 던지고 지나갔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네,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답했습니다. 그게 제 하루의 전부였어요. 7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중견 IT 유통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했습니다. 나름 괜찮은 월급을 받았고 가족을 책임진다는 자부심도 있었죠. 그런데 구조조정이 왔습니다. 50대 중반의 직장인에게 구조조정은 단순히 직장을 잃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그건 정체성을 잃는 일이었고 가족 안에서의 위치를 잃는 일이었습니다. 재취업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문전박대당했습니다. 경력이 좋으시네요. 그런데 저희는 젊은 인력을 원해서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노가 쌓였고 술로 그 분노를 사기려 했습니다. 매일 밤 소주 한두 병씩 마셨어요.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딸의 눈빛이 불편했고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더 늦게 귀가했습니다. 결국 아내가 말했습니다. 도연 씨, 우리 이렇게는 못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이혼했습니다. 딸 서연이는 24살이었고 대학을 이제 막 졸업한 때였어요. 서연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이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빠로서 실격이라는 걸 딸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혼할 때 아니, 전처 지연 씨와 약속을 했습니다.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서로한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 약속이 마음 편했습니다. 연락하지 않으면 제가 망가뜨린 가족을 볼 일도 없었고 죄책감을 느낄 일도 없었으니까요. 그건 최선의 선택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그건 면죄부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완벽한 핑계였던 거죠.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경비실은 제게 딱 맞는 공간이었어요. 좁고 어둡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곳. 새벽에는 커피 자판기 앞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마시고 낮에는 택배를 정리하고 밤에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감정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후회도 그리움도 죄책감도 그냥 하루하루를 기계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토요일 퇴근길 마트에서 옛 동료를 만난 겁니다. 도연 씨, 오랜만이야.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그 사람 앞에서 저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회사 이야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그런 가벼운 대화를 나누다가 그 사람이 불쑥 말했습니다. 도연 씨, 혹시 지연 씨 말이야. 나 며칠 전에 봤는데 너무 말랐더라. 병원 근처에서 봤는데 얼굴이 완전 걱정되던데. 그 순간 세상의 소리가 다 사라졌습니다. 말랐다. 병원 근처, 얼굴이 걱정된다. 그 단어들이 퍼즐처럼 제 머릿속에서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지연 씨는 원래 건강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얼굴에 혈색이 돌았고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5년 사이에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걸까요? 병원 근처라는 건 혹시 도연 씨? 괜찮아?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급하게 마트를 빠져나왔어요. 손에 든 장바구니도 그대로 두고요. 경비실로 돌아와서 저는 침상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니, 두근거린다기보다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5년 동안 쌓아놓은 벽이 단 한마디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연락하지 말자고 약속했잖아. 그건 서로를 위한 거였잖아. 괜히 연락하면 더 복잡해질 뿐이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 말랐다는 게 대체 어떤 의미일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병원 근처에서 봤다는 건 누군가를 간병하고 있다는 뜻일까? 그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연 씨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이혼할 때 마지막으로 본 그 표정.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단호했던 목소리.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그 약속을 저는 충실히 지켰습니다. 아니, 숨기 위해 이용했죠. 다음 날부터 저는 이상하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퇴근 후에 노원구 일대를 돌아다녔어요. 병원 근처라고 했으니 큰 병원들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명확하지 않았어요. 그냥 혹시 지연 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죠. 하지만 서울에서 한 사람을 우연히 만난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저는 다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지연 씨가 일하던 병원에 전화를 걸었어요. 실례지만 이지연 씨라고 거기서 일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당연한 대답이었지만 그래도 허탈했습니다. 저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이라는 타이틀도 이혼 후 5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헤맸습니다. 병원 앞, 시장 근처, 지하철역 주변. 하지만 지연 씨를 찾을 수 없었어요. 포기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이게 맞는 거야. 약속했잖아. 서로 연락하지 말자고. 그런데 운명처럼, 아니 필연처럼 실마리가 찾아왔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역세권 시장 끝자락의 작은 약국에서였습니다. 소화제를 사러 들어갔는데 약사님이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손님,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요. 아, 그러세요? 그냥 혹시 아까 오신 분이랑 아는 사이신가 해서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누구요? 항상 오시는 마른 여성분이 계세요. 아까도 오셨는데 치매약이랑 성인용 기저귀 같은 거 사가시더라고요. 표정이 늘 걱정투성이에요. 치매약, 성인용 기저귀, 마른 여성. 그 순간 모든 게 연결됐습니다. 지연 씨의 어머니, 제 장모님, 5년 전 이혼할 때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 그분이 혹시, 그분, 언제쯤 주로 오세요? 약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저녁 때요. 보통 7시쯤 일 끝나고 오시는 것 같던데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7시에 그 약국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샤워도 안 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추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확인하고 싶었어요. 지연 씨가 정말 괜찮은지,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봤습니다. 비닐봉지를 든 여자가 약국 앞을 지나갔어요. 어깨가 가늘었고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뒤에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건 이지연이었습니다. 제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뒤를 따라갔어요. 그 사람은 시장을 빠져나와 주택가 골목으로 들어갔고 오래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췄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천천히 올라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할까? 하지만 저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건물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돌렸어요. 지금 내가 나타나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폭력일지도 몰라. 그 생각이 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괜찮아? 하고 묻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경비실로 돌아온 저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 약속, 서로 연락하지 말자는 약속은 사실 제가 도망치기 위한 핑계였다는 걸. 지연 씨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 제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이었다는 거요. 그날 밤 저는 경비실 책상 앞에 앉아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너무 말랐다는 그 한마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지연 씨가 왜 말랐을까? 무슨 일이 있는 걸까?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아니면 누군가를 돌보고 있는 건 아닐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문득 지연 씨의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박순자 어머니, 제 장모님, 이혼할 때만 해도 정정하셨던 분, 손주들 챙기시느라 바쁘셨고 명절 때마다 음식을 손수 준비하시던 분,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5년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장모님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가족을 떠올리면 죄책감이 밀려왔고 그 죄책감을 견딜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지워버렸습니다. 기억에서, 마음에서, 일상에서.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지연 씨가 일하고 있을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거기서 일하고 있다면 뭔가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였죠. 여보세요, 실례지만 이지연 씨라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 계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떤 부서에서 일하시는데요? 간호조무사. 아니, 병동 보조로 일하실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직원 근무 여부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딱 잘라 말하는 목소리였어요. 당연한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이라는 타이틀도 5년간 연락 한 번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럼 혹시 박순자 어르신, 입원해 계신 환자분인데 알 수 있을까요? 환자분 정보도 보호자가 아니시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개인정보,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벽이 이렇게 높을 줄은 몰랐어요. 아니, 어쩌면 제가 그 벽을 스스로 쌓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5년 전에 가족이라는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으니까요. 다음으로 시도한 건 구청이었습니다. 혹시 요양 서비스 신청 기록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보호자만 확인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행정의 벽은 생각보다 견고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발품을 팔았어요. 구리, 남양주 인근의 큰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간병인 대기실 근처를 서성이기도 했고 병원 식당 앞에서 사람들을 관찰하기도 했어요. 혹시 지연 씨를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으로요. 하지만 서울 근교에서 한 사람을 찾는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나흘이 지났을 때쯤 저는 거의 포기 직전이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괜히 뒤늦게 나타나서 폐만 끼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노원역 근처 전통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평소에는 잘 가지 않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왠지 그쪽으로 발길이 향했어요. 시장 골목을 걷다가 역세권 끝자락에 있는 작은 약국을 발견했습니다. 24시간 약국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어요. 무심코 들어갔습니다. 소화제를 사려고요. 요즘 속이 안 좋았거든요. 죄책감을 삼키느라 위장이 망가진 것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약사님이 친절하게 인사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었어요. 저는 소화제를 달라고 했고 약사님은 진열대에서 약을 꺼내주셨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약사님이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손님, 여기 자주 오세요? 아니요, 오늘 처음인데요. 아, 그러세요? 약사님은 잠깐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혹시 아까 오신 분이랑 아는 사이신가 해서요. 얼굴이 좀 비슷하신 것 같아서 제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누구요? 항상 오시는 분이 계세요. 마른 여성분인데 약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 자주 오시거든요. 치매약이랑 성인용 기저귀 같은 거 사가시는데 표정이 늘 걱정투성이에요. 오늘도 아까 다녀가셨어요. 치매약, 성인용 기저귀, 마른 여성. 그 단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지갑을 꺼내다가 카드를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카드를 주우면서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분, 언제쯤 주로 오세요? 약사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보통 저녁 7시쯤이요?
일 끝나고 오시는 것 같던데. 거의 매일 오세요. 약이 많이 필요하신가 봐요. 감사합니다. 저는 겨우 인사를 하고 약국을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어요. 하지만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장모님, 치매, 지연 씨가 혼자서 돌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저녁 7시에 그 약국 근처로 갔습니다. 경비 일을 마치고 샤워도 제대로 안 하고 바로 달려갔어요. 약국에서 10m쯤 떨어진 편의점 앞에 서서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지나가는 여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어요. 혹시 지연 씨가 아닐까 하고요. 첫째 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셋째 날 저는 거의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매일 오신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시는 거지? 혹시 약사님이 잘못 본 걸까? 그때였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골목 안쪽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어요. 검은색 패딩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비닐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이 빨랐어요. 급한 일이 있는 것처럼 뒤에서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건 이지연이었어요. 5년 만에 보는 뒷모습. 하지만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고 걸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5년 전에 지연 씨는 걸을 때 고개를 들고 걸었는데 지금은 바닥만 보며 걸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뒤를 따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게 맞는 건가? 이렇게 몰래 뒤따라가는 게. 하지만 발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지연 씨는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편의점 앞에 서서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약사님과 대화를 나누고 약 봉투 여러 개를 받았어요. 그리고 카드로 계산을 했습니다. 금액이 제법 되는 것 같았어요. 카드를 긁는 손이 잠깐 멈칫했거든요. 약국을 나온 지연 씨는 이번엔 24시간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도 몇 초 후에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다른 통로를 걸으면서 슬쩍슬쩍 지연 씨를 관찰했습니다. 지연 씨는 두유 몇 개를 집었어요. 가격표를 확인하고 다시 내려놨다가 더 저렴한 브랜드를 집었습니다. 삼각김밥도 마찬가지였어요. 세일 상품만 골랐습니다. 물티슈, 휴지, 비누, 모두 가장 저렴한 것들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괴로웠습니다. 지연 씨는 원래 장을 볼 때 꼼꼼하게 골라서 샀던 사람이었어요. 품질을 따지고 신선도를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격표만 보고 있었어요. 계산대 앞에 선 지연 씨의 옆모습을 저는 5m 떨어진 곳에서 봤습니다. 볼이 패여 있었어요. 턱선이 날카로웠고 목이 가늘어 보였습니다. 마스크 위로 보이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8,500원입니다. 계산원의 말에 지연 씨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저는 다른 통로에서 아무거나 하나 집어들고 계산을 기다리는 척 했습니다. 지연 씨가 편의점을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뒤를 따라 나갔어요. 지연 씨는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전통시장을 빠져나와 주택가 골목길로 들어섰어요. 저는 20m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가로등이 희미한 골목이었어요. 낡은 건물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골목 냄새가 났습니다. 지연 씨는 한 다세대 주택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3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외벽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계단 난간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지연 씨는 2층으로 올라가는 철제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어요.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층 201호. 불이 켜져 있는 집이 보였어요. 지연 씨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골목에 작게 울렸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올라가야 할까? 초인종을 눌러야 할까? 5년 만에 나타나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금 내가 나타나면 그건 용서가 아니라 폭력일지도 몰라. 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걱정돼서 왔어라고 말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저 제 죄책감을 덜기 위한 이기적인 행동일까요? 저는 결국 발길을 돌렸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똑같은 시간에 그 골목으로 갔습니다. 지연 씨가 약국에서 나오는 걸 보고 편의점에서 장을 보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가는 걸 봤어요. 매일 똑같은 루틴이었습니다. 7시에 약국, 7시 15분에 편의점, 7시 30분에 집. 그렇게 일주일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은 지연 씨가 계단을 오르다가 멈춰 섰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올라갔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무거워 보여서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 어느 날은 비가 왔어요. 지연 씨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서 우산을 사서 따라갔지만 건네줄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10m 뒤에서 우산을 든 채로 지연 씨가 비를 맞는 걸 지켜봤습니다. 비겁했습니다. 너무 비겁했어요. 도와주고 싶으면 나서야 하는데 저는 그저 숨어서 지켜만 봤습니다. 죄책감은 커졌지만 용기는 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경비실로 돌아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치매 노인을 노린 보이스피싱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수법인데요. 판단력이 떨어진 노인들이 쉽게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화면에는 혼란스러워하는 노인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독거노인이나 보호자가 일을 나가 있는 경우 피해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가족의 관심과 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가족의 관심과 보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장모님, 박순자 어머니, 지금 혼자 계신 건 아닐까? 지연 씨가 일을 나간 사이 혼자 집에 계신 건 아닐까? 그러다 무슨 일이 생기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5년 동안 단 한 번도 장모님의 안부를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생신에도 어버이날에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연락하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게 제 면죄부였으니까.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 약속은 지연 씨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저를 위한 거였습니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핑계였던 거죠.
저는 침상에 누워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경비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휴대폰을 들었다 놨다를 반복했습니다. 내일은 꼭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지켜만 볼 수는 없었어요. 5년 동안 외면했던 책임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고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내일 반드시 그 문 앞에 서겠다고. 다음 날 오후 저는 경비조장님께 말했습니다. 조장님, 죄송한데 오늘 오후에 몇 시간만 자리 비워도 될까요? 급한 일이 생겨서요. 조장님은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도연 씨. 급한 일이면 어쩔 수 없지. 다녀오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경비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작은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는 58살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반백이 됐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5년 전보다 훨씬 늙어 보였습니다. 손을 씻고 면도를 다시 했습니다. 옷매무새를 정리하고 헛기침을 몇 번 했어요. 하지만 아무리 준비해도 떨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노원역으로 갔습니다. 평일 오후라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지? 5년 만에 나타나서 첫마디를 뭐라고 해야 할까? 미안해부터 시작해야 할까? 아니면 걱정돼서 왔어라고 해야 할까? 수십 가지 문장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지만 어떤 것도 맞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역에서 내려 익숙한 골목길로 들어갔어요. 일주일 동안 매일 지나다녔던 길.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숨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문을 두드리러 가는 거니까요.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을 때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녹슨 철제 계단이 눈앞에 있었어요. 2층 201호. 저는 한 발 한 발 계단을 올랐습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2층에 올라서자 201호 문이 보였습니다. 낡은 현관문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곳도 있었고 문손잡이도 낡아 보였습니다. 문패에는 아무 이름도 없었어요. 그저 숫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현관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 버튼이 보였어요. 작고 낡은 버튼. 하지만 그 버튼이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습니다. 다시 들어 올렸다가 또 내렸어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갈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 충분히 도망쳤어요. 손가락에 힘을 주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딩동. 집 안으로 울려 퍼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오는 발소리.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숨을 멈췄어요. 인터폰 너머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5년 만에 듣는 지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예전보다 낮았고 지쳐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목이 메었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세요?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경계하는 톤이었어요. 저는 침을 삼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도연이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인터폰 너머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3초,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철컥 문고리가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문틈이 점점 넓어지면서 그 안에서 지연 씨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볼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일 정도로 살이 빠져 있었어요.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눌어붙어 있었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대충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화장기가 전혀 없었어요. 5년 전에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지연 씨의 첫 마디였습니다.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은 목소리. 그저 담담했어요. 감정이 다 빠져나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준비한 말들이 다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미안해. 그리고 걱정돼서 짧게 말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지연 씨는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표정 없는 얼굴로요. 놀라지도 기뻐하지도 화내지도 않았습니다. 들어와요. 그리고는 문을 완전히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넘어섰습니다. 5년 만에 넘어서는 지연 씨의 삶 속으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어요. 원룸에 가까운 구조였습니다. 작은 주방이 한쪽 구석에 있었고 거실 겸 침실로 보이는 공간이 있었어요. 가구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은 식탁 하나, 접이식 침대 하나. 벽에는 달력이 붙어 있었고 그 위에는 빽빽하게 뭔가가 적혀 있었어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오전 8시 약, 오전 10시 화장실, 오후 2시 산책, 오후 6시 저녁 식사, 밤 9시 약. 돌봄 일정이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해야 할 일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 지난주까지 한 칸도 빠짐없이 체크되어 있었어요. 앉아요. 지연 씨가 식탁 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빼고 앉았어요. 식탁 위에는 약 봉투가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요일별로, 시간대별로 나눠진 약들. 한글로 크게 월요일 아침, 화요일 저녁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 옆에는 공책이 한 권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돌봄 일지라고 적혀 있었어요. 저는 지연 씨를 쳐다봤고 지연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봐도 된다는 뜻이었어요. 공책을 펼쳤습니다. 매일의 기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밤 2시에 깨셔서 현관문을 열려고 하심. 30분간 달래서 다시 주무심. 점심을 거부하심. 결국 죽만 2숟가락 드심. 화장실 실수. 옷 갈아입히고 침대 시트 교체. 집에 가야 한다고 반복하심. 여기가 집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불안해하심. 한 줄 한 줄 읽을수록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이게 지연 씨의 인연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이었을지도 몰라요. 매일 밤 깨고 화장실 실수하고 밥을 거부하고 불안해하는 어르신을 혼자서 돌본 시간. 지연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 씨는 주방 쪽에서 물을 따르고 있었어요. 등을 보이며 말했습니다. 읽어봐요.
다 사실이니까. 물컵 2개를 들고 와서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맞은편에 앉았어요. 2년 전부터예요. 처음엔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물건을 어디 뒀는지 기억 못 하시고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그런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더 슬펐어요. 병원 가셨죠? 검사 받고 진단 받고 알츠하이머.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왜 연락 안 했어? 제가 물었습니다. 지연 씨는 물컵을 들여다보며 대답했습니다. 연락하지 말자고 했잖아요. 도현 씨가 서로 깨끗하게 정리하자고. 그래도 뭐요? 5년 동안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없던 사람한테 제가 갑자기 연락해서 어머니 아프니까 도와주세요라고 해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은 차가웠지만 목소리에는 원망이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다 제가 만든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때 안쪽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침 소리,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는 목소리. 지연아, 물.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그리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요. 안쪽 방으로 들어가는 지연 씨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의자를 꽉 잡았습니다. 장모님, 박순자 어머니, 5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던 제 장모님. 지금 저 안쪽 방에 계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안쪽 방에서 지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물 드릴게요.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고마워. 약하고 떨리는 목소리. 5년 전 제가 기억하는 장모님의 목소리와는 달랐어요. 잠시 후 지연 씨가 나왔습니다. 손에 빈 물컵을 들고요. 어머니가 여기 계셔요.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치매? 네. 중등도까지 진행됐어요. 시설은, 요양원은 대기가 길어요. 그리고 비용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시고 있어요. 혼자서? 지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 요양 서비스 주 3회, 하루 3시간씩 받아요. 그 외 시간은 제가 돌봐요. 병원 일하다가 퇴근하면 바로 오고 주말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서연이도 알아요. 주말에 가끔 와요. 하지만 애도 자기 생활이 있잖아요. 직장 다니고 결혼도 생각해야 하는 나이고 부담 주고 싶지 않았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밤에는 어떻게 해요? 깨요. 자주 깨세요. 화장실 가시겠다고, 집에 가야 한다고, 딸을 찾으신다고. 그럼 일어나서 달래고, 화장실 모시고, 다시 재우고. 그러다 보면 새벽이에요. 그럼 지연 씨는 언제 자요? 틈틈이요. 어머니 주무실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년 동안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혼자서.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연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도연 씨가 책임질 건 아니잖아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그래도 장모님은
장모님도 아니에요. 이제는 법적으로도 관계적으로도 칼같이 잘라 말하는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맞았어요. 저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필요 없어요. 그냥 왜 왔는지만 말해줘요. 지연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옛 동료가 지연 씨 봤다고 했어요. 너무 말랐다고. 그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어요. 혹시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닌지,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는지. 지연 씨는 저를 가만히 쳐다봤습니다. 5년 만에요? 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안 하다가 갑자기 도와주겠다고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이었으니까요.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도연 씨, 저는요. 이제 누구한테 기대는 법을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 혼자 버티면서 그냥 포기했어요. 누군가 도와줄 거라는 기대를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안쪽 방에서 또다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추워. 지연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이불 덮어드려야 해요. 들어가 보실래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봐도 돼요? 어차피 여기까지 온 거 보는 게 낫겠죠. 현실을요. 지연 씨는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연 씨를 따라 안쪽 방 문 앞까지 갔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지연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될 리 없었어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 하나, 침대 하나, 작은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시계가 걸려 있었고 침대 옆 협탁에는 약통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한 사람이 누워 계셨습니다. 박순자 어머니, 제 장모님, 이불을 목까지 끌어올리고 계셨어요. 몸은 마르고 작아 보였습니다. 5년 전 제가 기억하는 그 단단하고 꼿꼿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눈빛이었습니다. 흐리고 초점 없는 눈, 저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눈빛이었어요. 어머니, 이불 덮어드릴게요. 지연 씨가 다가가 이불을 정리했습니다. 장모님은 지연 씨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어요. 고마워. 우리 딸. 네, 어머니. 지연 씨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 부드러움 속에 깊은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저는 방문 앞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다리가 떨렸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저를 돌아봤어요. 들어오세요. 인사하세요. 저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제 쪽을 봤어요. 하지만 눈에는 아무 인식도 없었습니다. 누구? 작고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도연이에요. 어머니,
장모님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치 낯선 사람을 보듯이. 도연이? 누구야, 도연이가?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알아보지 못하셨어요. 7년을 사위로 지낸 저를, 명절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던 저를 장모님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지연이 남편이었어요. 어머니, 제가 설명했지만 장모님의 눈빛은 여전히 흐렸어요. 남편? 지연이 시집 갔어? 네, 어머니. 옛날에요. 그래, 나는 몰랐는데. 장모님은 다시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가야 하는데, 엄마가 기다리시는데, 지연 씨가 장모님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괜찮아요. 여기가 집? 네, 여기가 집이에요. 장모님은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감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장모님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현실이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건강하셨던 분, 손주들 이름을 다 외우고 계셨던 분, 김치를 담그고 명절 음식을 준비하시던 분, 그분이 지금 자신의 딸 남편조차 알아보지 못하고 계셨어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저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도연 씨? 지연 씨가 놀라서 저를 봤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가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파도처럼, 쓰나미처럼. 5년 동안 저는 무엇을 했을까요? 경비실에 숨어서 과거를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가족을 잊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 5년 동안 장모님은 병들어 가셨고 지연 씨는 혼자서 무너져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 입에서 말이 새어나왔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58살의 남자가 침대 곁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저는 정말 비겁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너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창피했어요. 하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과 함께 5년간 쌓인 죄책감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지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대 옆에 서서 우는 저를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저는 겨우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연 씨의 표정은 담담했어요. 동정도 위로도 없었습니다. 그저 지쳐 있을 뿐이었어요. 일어나요. 어머니 놀라시겠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얼굴을 손으로 문질렀지만 눈물은 계속 흘렀어요. 밖으로 나가요. 지연 씨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장모님을 봤어요. 장모님은 이미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제가 운 것도, 제가 누군지도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방문이 닫혔습니다. 거실로 나온 저는 식탁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지연 씨는 물을 한 잔 따라서 제 앞에 놓았습니다. 마셔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어 마셨습니다. 물이 목으로 넘어가는 게 느껴졌지만 갈증은 해소되지 않았어요. 2년 전 가을이었어요.
지연 씨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으며 담담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풀어냈어요. 처음엔 그냥 건망증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나이도 있으시고 혼자 사시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이상해졌어요. 제 이름을 까먹으시고 같은 질문을 하루에 10번씩 하시고 지연 씨는 테이블 위에 물컵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병원 모시고 갔어요. 검사 받고 MRI 찍고 알츠하이머라고 했어요. 초기라고. 그때만 해도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약 먹이고 병원 다니고 인지 훈련 같은 것도 시켜봤어요. 하지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반년 만에 중등도까지 갔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양원 알아봤어요. 등급받아서 신청했죠. 하지만 대기가 길었어요. 1년, 2년. 그것도 운이 좋으면요. 사설은 비용이 한 달에 300만 원 가까이 들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집에서 모시기로 했어요. 방문 요양 서비스 신청하고 주야간 보호센터도 알아봤는데 어머니가 거부하셨어요. 낯선 곳, 낯선 사람 무서워하시니까. 지연 씨는 벽에 붙은 달력을 가리켰어요. 그래서 제가 돌보기로 했어요. 병원 일 끝나고 오면 어머니 챙기고 주말엔 하루 종일 같이 있고 방문 요양사님이 주 3회 오시는데 그때만 잠깐 숨 쉬는 거예요. 밤에는요? 어머니 옆방에서 자요. 아니, 자는 척해요. 사실 거의 못 자요. 지연 씨는 테이블 서랍을 열어 공책 하나를 꺼냈습니다. 돌봄 일지였어요.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읽어봐요. 저는 공책을 펼쳤습니다. 11월 3일. 새벽 일찍 깨셔서 집에 가겠다고 하심. 1시간 동안 달래서 재움. 새벽 3시 또 깨심. 화장실 모시고 다시 재움. 오전 6시 기상. 11월 7일. 밤 10시 화장실 실수. 이불 빨래. 속옷 갈아입힘. 어머니 우심. 제 마음도 무너짐. 11월 15일. 낮에 현관문 열고 나가려 하심. 다행히 제가 발견. 손목에 인식표 팔찌 채움. 한 줄 한 줄이 칼날이었습니다. 제 가슴을 베는 칼날이었어요. 이게 매일이에요? 거의요. 좋은 날도 있어요. 어머니가 편히 주무시는 날. 그런 날은 제가 3시간 정도 자요. 하지만 대부분은 이래요. 지연 씨는 또 다른 공책을 꺼냈습니다. 이건 가계부예요. 펼쳐보니 숫자들이 빽빽했습니다. 치매 약간 마이너스 월 15만 원. 기저귀, 물티슈 마이너스 월 8만 원. 방문 요양 본인 부담금 마이너스 월 12만 원. 병원비 마이너스 월 10만 원. 식비 마이너스 월 20만 원. 병원 일 그만뒀어요. 야간 근무를 못하니까 수입이 반으로 줄었어요. 대신 낮 시간대 파트타임으로 바꿨죠. 그래야 어머니 돌볼 수 있으니까. 그럼 지금 수입은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요. 여기서 월세 50만 원 내고 어머니 치료비 50만 원 쓰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어요. 지연 씨는 가계부를 덮었습니다. 저축은 다 털었어요. 비상금도 없어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는요? 서연이도 힘들어해요. 주말에 오면 어머니 보고 울어요.
할머니가 자기를 못 알아보니까 그래도 와요. 용돈도 보태주려고 하고, 근데 제가 받지 않아요. 애도 자기 미래 준비해야 하니까. 지연 씨는, 지연 씨 자신은요? 지연 씨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언제부터 나를 생각 안 했는지. 그냥 어머니 드실 거, 어머니 약, 어머니 화장실, 어머니 잠. 그것만 생각하며 살아요. 친구들은요? 다 끊었어요.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면 물어보잖아요. 요즘 어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나 요즘 밤마다 기저귀 갈아라고 해요. 그냥 연락 안 하는 게 편해요. 지연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담담함이 더 슬펐어요. 혼자서, 정말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네, 혼자요. 왜, 왜 누구한테도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지연 씨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누구한테요? 도연 씨한테요? 5년 전에 연락하지 말자고 한 사람한테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제는, 형제분은 없으세요? 어머니 외동이세요. 친척들도 다 멀리 있고 명절 때나 연락하는 사이예요. 그분들도 각자 삶이 있잖아요. 행정 지원은 다 알아봤어요. 요양 등급 받았고 방문 요양도 최대한 받고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는 부족해요. 하루 3시간이 뭐예요? 나머지 21시간은 제가 감당해야 해요.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끔 생각해요.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나? 도망가고 싶어요. 그냥 어디론가 떠나고 싶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저밖에 없잖아요. 제가 안 보면 누가 봐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또 났습니다. 책임. 지연 씨는 2년 동안 그 책임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도망가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매일 밤 무너지면서도 다음날 아침이면 다시 일어나서요. 저는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경비실에 숨어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연락하지 말자는 약속을 면죄부 삼아서요. 지연 씨, 저는 됐어요. 지연 씨가 손을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필요 없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지난 인연이 돌아오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도 뭐예요? 이제 와서 도와주겠다고요? 5년 만에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도연 씨는 5년 동안 편하게 살았잖아요. 혼자 살면서 아무 책임 안 지면서 저는 그 5년 동안 무너지고 있었어요. 매일 밤 울면서 아침이면 억지로 웃으면서 지연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참았어요. 눈물조차 아끼는 것처럼 지금 와서 걱정된다고 도와주고 싶다고 하면 그게 저한테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았어요. 다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안쪽 방에서 또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지연아. 지연 씨는 눈물을 훔치고 일어났어요. 가봐야 해요. 돌아가세요, 도연 씨. 지연 씨, 제발, 그냥 가줘요. 지연 씨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돌봄 일지와 가계부를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비겁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저는 그날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가 가라고 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파트 계단 아래에 서서 한참을 올려다봤습니다. 2층 201호의 불빛이 보였어요. 그냥 가면 안 된다. 그 생각만 들었습니다. 5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어요. 아니, 도망치면 안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그 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인터폰 너머로 지연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왜 왔어요? 지연 씨, 나 진짜로 도울게요. 제발 기회를 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 그리고 마침내 문이 열렸어요. 들어와요. 그날부터 제 삶이 바뀌었습니다. 처음 한 일은 병원 동행이었어요. 지연 씨 혼자 장모님을 모시고 병원 가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직접 해보니 알았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계단을 오르내리고 진료실까지 모시고 검사 대기하고 한 사람을 돌본다는 건 단순한 시간 투자가 아니었어요.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머니, 잠깐만요. 여기 턱 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장모님은 불안해하셨어요. 낯선 장소, 낯선 사람들. 계속 주위를 두리번거리시며 지연 씨의 손을 꽉 잡으셨습니다.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상태가 많이 진행됐네요. 약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보호자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어요. 선생님, 요양 등급 재신청 가능할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상향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서류 준비해서 신청해 보세요. 병원을 나오며 저는 지연 씨에게 말했습니다. 요양 등급 재신청하자. 내가 서류 준비할게. 도연 씨가 왜? 제발, 제발 나한테도 시켜줘.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 지연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구청과 동사무소를 오갔습니다. 요양 등급 재신청 서류, 의사 소견서, 일상생활 수행 능력 평가. 복잡한 행정 절차였지만 하나하나 챙겼어요. 공무원에게 물어가며 인터넷으로 검색해가며 2주 후 등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2등급. 방문 요양 시간이 늘었고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도 가능해졌어요. 본인 부담금은 줄었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요. 지연 씨가 처음으로 고맙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나 더 할 수 있어. 다음으로 한 일은 케어 플랜 수립이었습니다. 방문 요양사님, 주야간 보호센터 담당자님과 만나 상담했어요. 장모님의 하루 일정을 짰습니다. 월수금은 주야간 보호센터 마이너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화목토는 방문 요양 마이너스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일요일은 가족 돌봄. 야간 시간은 여전히 가족이 감당해야 했어요. 하지만 낮 시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지연 씨의 부담이 훨씬 줄어들 거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연 씨도 낮에 좀 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비용이 내가 낼게. 지연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연 씨, 우리 이혼했잖아. 법적으로 아무 관계도 아니야.
왜 돈까지? 관계가 중요해? 나는 그냥 도와주고 싶어. 장모님도 지연 씨도 장모님도 아니야. 이제는 나한테는 여전히 장모님이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연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만, 조금만 도와줘. 나중에 다 갚을게. 갚을 생각하지 마. 이건 빚이 아니야. 그 다음 주 저는 이사를 했습니다. 노원구 아파트 경비실에서 지연 씨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는 원룸으로요. 도연 씨, 이게 무슨... 밤에 장모님 불안해하시면 내가 올게. 5분이면 도착해.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있어. 나한테는 필요해. 짐이 많지 않았어요. 경비실에서 살던 저는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작은 원룸에 짐을 풀고 창문을 열었어요. 멀리 지연 씨네 건물이 보였습니다. 이제 도망갈 수 없어.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지연 씨에게 전화가 왔어요. 도연 씨, 어머니가 불안해하셔. 올 수 있어? 5분 안에 갈게. 운동화 끈을 묶고 뛰었습니다. 밤 11시에 골목길을 달려서 지연 씨네 집에 도착했어요.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왔어. 문을 열자 지연 씨가 지쳐 있었어요. 장모님은 거실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도연이에요. 장모님은 저를 봤어요.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남자의 목소리에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 지연 씨 남편이었어요. 걱정 마세요. 여기가 집이에요. 여기가 집? 네, 여기가 집이에요. 편히 쉬세요. 1시간 동안 장모님을 달래고 침대에 눕혀드렸습니다. 지연 씨는 구석에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장모님이 잠드신 후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고마워요. 지연 씨가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언제든 전화해. 밤마다 이럴 텐데. 상관없어. 나 이제 바로 옆이잖아. 지연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줘? 속죄야. 5년 동안 도망친 거에 대한 속죄라면 몇 번 도와주고 그만둘 수도 있잖아. 안 돼. 나는 끝까지 할 거야. 제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 씨는 한참을 저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1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지연 시내를 오갔어요. 아침에는 장모님 아침 식사 도왔고 주야간 보호센터 차량에 태워드렸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저녁 식사 준비했고 밤에는 대기하다가 전화 오면 달려갔어요. 경비일은 낮 시간대로 조정했습니다. 월급은 줄었지만 상관없었어요. 돈보다 중요한 게 생겼으니까요. 어느 날 지연 씨가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연락했어. 아빠 이야기. 제 심장이 뛰었어요. 뭐래? 처음엔 놀랐어. 5년 만에 나타났다고. 근데 할머니 걱정했대. 엄마 혼자 너무 힘든 것도 알고 있었대. 그래서 이번 주말에 온대. 할머니 보러. 주말이 왔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서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5년 만에 보는 딸이었어요. 29살이 된 서연이. 대학생이던 아이가 이제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발머리를 하고 정장을 입고 어른스러운 모습이었어요. 아빠, 서연아. 어색한 인사였습니다. 5년의 공백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어요.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서연이는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약봉투, 돌봄일지, 가계부. 엄마의 삶이 한눈에 보이는 공간이었어요. 할머니는 안쪽 방에 계셔. 들어가 볼래?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침대 위에 장모님을 본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누구? 장모님은 서연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예요, 할머니. 서연이요. 서연이? 누구야? 서연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손녀. 장모님은 서연이의 손을 만지작거렸어요. 희미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이 고와. 예쁜 손. 할머니. 서연이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저와 지연 씨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장모님, 지연 씨, 서연이, 그리고 저. 법적으로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이혼한 전처, 연락 끊긴 딸, 관계 정리된 장모님. 하지만 그 식탁에서 우리는 가족이었어요. 할머니, 이거 드세요. 서연이가 장모님 앞에 반찬을 놓았습니다. 고마워. 착한 아이. 장모님은 이름은 기억 못하셨지만 마음은 기억하시는 것 같았어요. 서연이를 보며 편안해 하셨습니다. 식사 후 서연이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응, 엄마 많이 힘들었어요. 나도 알았어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알아. 내 잘못 아니야. 아빠가 다시 와줘서 고마워요. 서연이는 눈물을 훔쳤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같이 해요. 우리. 저는 서연이를 안아줬습니다. 5년 만에 안는 딸. 어깨가 떨렸어요. 미안해. 아빠가 너무 늦었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왔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다시 모였습니다. 이혼한 부부도 연락 끊긴 부녀도 법적 관계 없는 장모와 사위도 아닌 그저 한 사람의 밤을 함께 견디는 사람들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이제는 지연 씨 얼굴도 가끔 못 알아보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말마다 세 사람이 모였어요. 장모님과 함께 산책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TV 봤습니다. 장모님은 우리가 누군지 정확히 몰라도 함께 있으면 편안해 하셨어요. 엄마, 이분들 착해. 장모님이 지연 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날 밤 장모님이 또 불안해 하셨어요. 새벽 2시에 전화가 왔습니다. 도연 씨, 갈게. 5분 만에 도착했어요. 장모님은 거실에서 서성이고 계셨습니다. 집에 가야 해. 엄마가.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같이 있을게요. 거실 바닥에 앉아서 장모님 손을 잡았습니다. 장모님은 저를 보며 물으셨어요. 누구세요?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고마워요. 천만에요.
새벽 4시까지 함께 앉아 있었어요. 장모님이 잠드실 때까지. 지연 씨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말했어요. 도연 씨, 응, 우리 가족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우리 가족이야. 법적으로는 아니었어요. 서류상으로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밤을 함께 견디고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하루하루를 함께 버티는 것. 그게 가족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니라 선택으로, 의무가 아니라 책임으로, 도망이 아니라 함께함으로 우리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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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 지났습니다. 장모님의 상태는 더 나빠졌어요. 이제는 말씀도 거의 안 하시고 대부분의 시간을 주무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5분 거리에 살고 매일 방문하고 밤마다 대기합니다. 지연 씨는 예전보다 얼굴에 혈색이 돌았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무게를 나눠지니까. 서연이는 매주 토요일마다 와요. 할머니 손을 잡고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할머니는 이름은 모르지만 그 목소리를 들으며 편안해 하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4명이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고 TV에서는 트로트가 흘러나왔습니다. 장모님은 소파에 기대 앉아 계셨고 지연 씨는 장모님 옆에서 손을 잡고 있었어요. 서연이는 바닥에 앉아 할머니 발 마사지를 해드렸고 저는 주방에서 차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오후, 특별할 것 없는 시간. 하지만 이 순간이 제게는 가장 소중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잃어버렸던 것, 도망쳤던 것, 외면했던 것, 다시 찾았으니까요. 아빠, 차 다 됐어요? 응, 지금 가져갈게. 쟁반에 차를 담아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차 드세요. 장모님은 제 얼굴을 보며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여전히 제가 누군지 모르셨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누구인지, 이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무엇인지.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서류가 아니라 선택으로 만들어진, 도망이 아니라 책임으로 이어진, 밤을 함께 견디기로 한 사람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함께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혈연으로 이어진 관계일까요? 법적으로 정해진 서류상의 테두리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가장 힘든 밤을 함께 견디기로 선택한 사람들일까요? 도연 씨는 5년 동안 도망쳤습니다. 연락하지 말자는 약속을 면죄부 삼아 책임을 외면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국 돌아왔습니다. 늦었지만 비겁했지만 그래도 돌아왔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이 만드는 게 아니라 책임이 만든다는 것을. 함께 버티기로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가족이 된다는 것을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외면하고 있는 관계는 없으신가요? 미뤄둔 사과는 없으신가요? 나중에라고 생각하며 미루고 있는 전화는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합니다. 도연 씨처럼 5년이 지나서라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돌아가겠다는 선택이니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가족에 대해, 책임에 대해, 혹은 여러분이 경험한 이야기를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께 큰 위로가 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밤을 함께 견디고 계신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